문재인 대통령이 첫 일정에서부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쁜 행동에는 보상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며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원칙도 밝혔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 현지에서 김천홍 기자입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첫 공식 일정으로 장진호 전투기념비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장진호 용사들과 흥남 철수작전의 성공이 없었다면 오늘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며 전쟁 때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미동맹의 미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한미동맹은 더 위대하고 더 강한 동맹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위대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북핵 폐기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문 대통령은 핵 동결은 입구, 핵 폐기는 출구라며 북한과의 대화 조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이른바 워싱턴 발언은 개인 의견이라며 북핵 동결과 한미 군사훈련 축소는 연계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쁜 행동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져서 안 된다. 라는 것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 상공회의소가 마련한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세계 시장을 함께 개척하는 전략적 경제 동반자가 되자고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부부 동반 만찬과 첫 정상회담을 통해 신뢰와 우위를 다질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타원형으로 생겼다고 해서 오벌 오피스라 불리는데요. 여기서 두 정상이 나눌 얘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회담에 앞서 백악관은 북핵과 더불어 무역 문제를 진솔하게 대화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 사드 배치는 주요 의제가 아니라면서 갈등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현원석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이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핵 문제와 더불어 FTA를 비롯한 무역 불균형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흑자는 축소되고 미국의 수출은 늘고 있지만 여전히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There is still a large gap. It's caught the president's eye. 특히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내 판매 장벽과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가는 막대한 양의 중국산 철강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주요 의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절차상 문제를 배치 번복과 동일시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A ton of ink has been spilled on this already. I don't think that either of them are treating this sort of a central point of discussion. 백악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도 전혀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건부 대화를 핵심으로 하는 문 대통령의 접근법이 트럼프의 접근법이라며 두 정상의 대북 기조가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군사행동을 포함한 다양한 대북 옵션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한국을 모델 동맹이라고 지칭하면서 막대한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이번 대통령의 미국 순방엔 우리 기업 52곳의 대표와 관계자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들 기업의 미국 내 투자 규모는 앞으로 5년 동안 14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장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세탁기 공장을 짓기로 하고 투자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이 미국에 짓는 첫 가전 공장으로 4,300억 원을 투자합니다. 가전 생산 기지 확보를 통해서 글로벌 가전 시장 트렌드를 선도하는 미국 시장에서 삼성의 제품 판매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서 테네시주에 세탁기 공장을 신설하기로 한 LG전자와 함께 미국 가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현대차는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개발에 3조 6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고 CJ도 캘리포니아에 식품 공장 증설을 약속했습니다. 또 SK그룹은 셰일가스 개발 등에 44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LPG와 LNG를 새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함께한 52개 기업들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의 계획을 밝힌 투자 규모는 모두 128억 달러, 대략 14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양국의 협력을 중소기업까지 광범위하게
확대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무역 정책에 대비한 투자 계획이라면서 통상 마찰의 우려를 줄이고 상품 경쟁력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과 이념 편향 문제를 놓고 거친 표현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김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이 노트북에는 피켓을, 청문회장 밖에는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벽보까지 붙이며 압박하자 여당은 지나치다고 반발했습니다. 논문 도둑 가짜 인생 누굽니까? 명예훼손입니다. 인격 모욕이고요. 그렇게 아주 대놓고 방어하시는 건 해서는 안 되라고 봅니다. 제출된 후보자 자료 일부가 조작됐다며 국민의당 제보 조작 파문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제목만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붙여놓고 남자 유미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겨우 시작된 청문회에서 논문 표절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그대로 다 베꼈어. 이게 번역서지 이게 논문입니까? 출처 표시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기준과 관행으로 보면은 전혀 잘못된 부분이 없다라고. 과거 반미투쟁과 반공주의 분쇄 주장 등 이념 편향성 문제를 놓고는 여야 간의 고성이 오갔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반성할 줄 알고 사과할 줄 알아야지. 정책 능력을 검증해야 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 김 후보자는 고속성장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내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의 검증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사실에 대한 거짓 해명 논란에 이어 사회이사 활동 관련 의혹도 불거진 상태입니다. 보도에 육덕수 기자입니다. 조대엽 후보자는 교수 시절 사회이사를 불법 겸직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설립 초기 조언 등을 하긴 했지만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사회이사로 등재된 것도 이번에 알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이미자 의원은 대법원 자료를 확인해 사회이사 등재 전날 조 후보자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이후에도 5차례에 걸쳐 이사회 의사로 공증해 조 후보자의 인감증명서가 쓰였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임 의원은 조 후보자가 2년 뒤인 2014년 이 업체의 관계회사 사회이사로 갈 때도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된 업체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직원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야당은 이런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수장으로 적합하냐고 따졌습니다. 임금 체불을 앞장서서 막아야 할 사람이 임금 체불과 임금 착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핵심 직업 윤리조차 지키지 못할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폭로 기자회견 전 당시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원내대표에게 관련 내용이 문자 메시지로 보내졌다는 당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전 원내대표는 당시 이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 조작 당사자 이유미 씨의 구속영장은 조금 전 발부됐습니다. 박세암 기자입니다. 지난 5월 5일 국민의당 기자회견 나흘 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박지원 당시 선거대책위원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제의 문준용 씨 의혹 관련 제보 조작과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당 진상조사단은 보고 있습니다. 이준서 씨가 박지원 전 대표에게 5월 1일에 바이버로 문자를 보내가지고 조언을 구한 일이 있다. 그러나 박 전 원내대표는 가지고 다니지 않던 휴대전화로 메시지가 보내져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가 이처럼 윗선의 사전인지 여부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전 대표 책임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일 혁신위원장은 안 전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만큼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 수습을 압박했고, 한 의원은 지역구에서 빨리 판단을 해야 한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듣는다며 탈당까지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 전 대표는 오늘도 침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유사하다, 국민의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MBC 뉴스 박세암입니다.
북한 경비정에 맞서 싸우다 우리 해군 장병 6명이 전사한 제2연평해전이 벌써 15주년을 맞았습니다. 기념식에서 유족들은 희생 정신을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여권 인사나 보훈처장은 참석하지 않아 정치권의 관심도 반쪽이 된 기념식이었습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15주년 기념식에는 유가족과 참전용사 등 350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숭고한 넋을 기렸습니다. 2함대 주관 행사에서 피우진 보훈처장 등 정부 측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를 제1연평해전 승리의 주역이라고 치켜 세웠던 여당 인사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도 지도부가 불참했습니다. 일부 보수정당 인사들만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 아닙니까? 또 책임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는 이런 부분들에 더 많이, 우리보다 더 많이 적극적으로 국민과 대화해야 되는데. 그날의 아픔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 가족들은 용사들의 희생 정신이 그대로 묻혀지는 걸 아쉬워합니다. 우리 애들을 참 이렇게 싸우다가 어린 나이에 이렇게 갔는데 자식들도 두고 이렇게 갔는데 좀 잊지 말고 좀 응원해 주세요. 그게 제일 소원입니다. 고 한상국 상사의 부인 김한나 씨는 해군의 고속정 참수리 문양이 새겨진 스티커를 나눠줬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안 잊혀질 수는 없어요. 세월호에 비교를 하자면 좀 질투가 났었어요. 이런 거를 좀 문화 속에 그냥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목숨을 잃은 6 용사는 전사자로 불리지만 실제 유족들은 순직자에 준한 예우만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전격적으로 문화방송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언론사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영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 서울 서부지청은 오늘 오후 2시 특별근로감독관 3명을 문화방송에 급파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 본부는 지난 1일 서부지청에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 행위 의혹 등을 사유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서울 서부지청은 노조가 제기한 특별근로감독 신청 사유를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사 간 장기 분규, 갈등으로 인한 노사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근로감독은 노동법과 단체협약 등에 위반하는 행위로 노사 분규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 조사하는 것입니다. 언론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동부 서부지청은 모두 8명의 인원을 투입해 열흘간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서부지청은 지난달 26일 언론노조 MBC 본부가 노조 가입이 금지된 사용자 측 직원들을 노조에 가입시켰다는 문화방송 사측의 고발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서부지청은 사측이 제기한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노조 측에 시정을 요구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위반 사항 발견 시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기영입니다. 문화방송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은 방송장악에 나선 권력의 음모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문화방송은 MBC 특별근로감독 착수에 대해 정치 권력이 방송과 MBC 장악을 위해 고용노동부를 동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언론노조 MBC 본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을 때는 고용노동부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놓고 이달에 언론노조가 또 신청하자 이번엔 전격적으로 감독 대상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문화방송은 정권이 바뀌고 나니 고용노동부가 정권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판단을 번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별근로감독 사유도 이미 소송이나 노동위에 제소돼 다루어졌던 과거의 사건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한 여권 인사가 새 정부가 공영방송 경영진 사퇴를 얘기하는 건 타당치 않지만 언론노조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언론노조의 경영진 끌어내리기가 계속돼 왔는데 쉽지 않자 직접 고용노동부가 동원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언론노조의 법과 사규 위반, 집단 행동이 난무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회사를 특별감독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화방송은 편법 수단으로 동원돼 권력의 특별 근로감독을 즉각 중단하고 노영방송 만들기와 언론 길들이기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백연상입니다. 야당은 특별근로감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권의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과 우려도 나온 가운데 여당은 특별감독의 필요성이 있다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류병수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근로자 임금 체불이나 인권 침해, 열악한 근로 여건의 악덕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정권이 언론 장악에 악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고 인권 침해와 임금 체불에 대한 우려가 없는 MBC가 포함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또 지난해 1월에는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고용노동부가 정권 교체 50여일 만에 입장을 바꾼 이유를 따졌습니다. 과거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기자실 대목받기 등 언론 탄압과 닮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바른정당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별근로관 감독관 파견이 이 MBC 갈등 해결보다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을까 우려가.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랫동안 누적된 노사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던 부분이라며 특별근로감독관 파견을 반겼습니다. MBC 뉴스 유병수입니다. 정부의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 발표 이후 건설 현장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건설 중단에 따른 안전과 현장 관리는 물론이고 일손을 놓게 된 작업자들 처우 문제까지 공사업체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도는 기자입니다. 760여 개의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현장입니다. 아직 공사는 진행되고 있지만 업체들은 비상입니다. 공론화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섣불리 예측할 수 없어 사업을 접을 수도 없고 공사가 중단되는 3개월 동안 현장의 안전과 유지 관리를 하자니 수백억 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보상 방침도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 중소기업인 협력업체들의 줄도산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는 매출이나 이런 걸로 회사가 유지되는데 이런 것들이 중단이 3개월이 된다면 과연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하루 3,000명이 투입되는 현장 인력도 큰 문제입니다. 대형 국책 사업을 보고 현장에 뛰어든 사람들은 불경기에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기도 쉽지 않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지금 저희들 당장 이제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건설 중단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건설이 저한테 문제점이 있다든지 또 안정성이 있다든지 이걸 가지고 두 가지밖에 없는 걸 아무런 저것도 없이 지금 취소를 한다는 것은 그건 배명에 해당한다.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공사 중단에 따른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도욱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협상 시한 오늘까지인데 올해도 넘길 것 같습니다.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바로 올리자는 노동계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재계의 입장차가 워낙 큽니다. 윤정희 기자입니다. 노동계와 재계 그리고 정부 측 공익위원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서인데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늘까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오늘 결정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우리의 의무사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한 만큼 쟁점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까지 올리냐입니다.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2020년까지 10,000원이 되려면 매년 15.7%씩 인상해야 합니다. 노동계가 당장 10,000원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재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하는데 내부 조율도 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이 공방만 되풀이하는 가운데 협상장 밖에서는 노동계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최저임금으로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노동 존중 사회를 우리는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 측에서 인상률의 상하한선을 제시한 뒤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MBC 뉴스 윤정혜입니다. 하루 꼬박 근무한 뒤에 다음날 쉬는 24시간 맞교대. 하루 16시간씩 일해서 받는 월급이 154만 원. 서울의 한 자치구가 아파트 경비원 실태를 조사해내놓은 결과입니다. 임금이 겨우 법정 기준 수준이다 보니까 최저임금 오른다는 얘기가 반가울 법한데도 오히려 너무 많이 오를까 불안해하는 경비원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 사정을 오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연일 3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에 경비실안은 앉아있는 것만도 힘이 듭니다. 그런 바람 불어요. 전기 돌려도 직업이 경비원이지 인간이거든요. 보다 못한 입주자 대표들이 최근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를 결정했지만 도리어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전단까지 나눠주며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우리도 에어컨 안 놨어요. 그럼 경비 아저씨들은 그냥 시원하게 앉았고 우리는 부채질하고 앉았어요. 경비 초소 13곳에 에어컨을 놓는 비용은 1,000만 원대. 주민들 의견이 엇갈리자 정작 경비원들은 말 꺼내기조차 꺼리는 형편이 됐습니다. 우리 가게가 없어요. 우리 대중내고 말고 말만 하는데. 하지만 요즘 경비원들이 반갑기보다 불안하게 지켜보는 건 에어컨 논란만이 아닙니다. 24년째 경비원으로 일하는 곽기룡 씨. 방 한 칸 넓이 경비실에서 잠과 끼니를 해결하고 청소와 택배 관리까지 도맡으며 받는 월급은 160만 원 정도. 그런데도 최근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시작되면서 오히려 걱정이 커졌습니다. 그만큼 또 사람 잘라야 하잖아요. 좀 많이 올려서는 우리가 득이 안 돼요. 곽 씨가 일하는 단지는 한 세대가 내는 경비비가 월 2, 3만 원 수준. 인건비가 오르면 경비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게 입주자 대표 측 얘기입니다. CCTV를 더 늘리다든지 보안 시스템을 더 강화해갖고 최소의 인원으로 해서 우리가 아파트를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2년 전부터 최저임금제 시행 대상이 경비원까지 확대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무급 휴게 시간을 하루 11시간까지도 늘려 손에 쥐는 돈이 늘긴커녕 임금이 깎인 일이 있었다는 것도 불안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경비들이 시간당 10,000원 받을 수가 있나 못 받지. 저 공업용료 빼고 140. 정부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제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세부 정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영양사와 조리사 등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틀간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단축 수업을 했고 학생들에게 빵과 우유를 배식하기도 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 점심 준비로 한창 바쁠 시간이지만 조리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대신 빵과 음료를 나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조리사와 조리원들이 파업으로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학교 측이 마련한 빵과 우유로 점심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급식실에서 우리 급식을 실시하지 못하고 오늘 좀 대체식으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강남의 한 중학교. 점심시간이 되자 가방을 맨 학생들이 줄지어 교문을 빠져나옵니다. 급식 중단으로 단축 수업을 한 겁니다. 다른 애들이랑 같이 먹을 시간인데 학교에서 사정이 생겨갖고 지금 다른 데로 먹으러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오늘 파업으로 1,900개가 넘는 학교의 급식이 중단됐고 이로 인해 150여 개 학교는 단축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학교 밖으로 나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과 근속수당 인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임금 교섭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2차, 3차 파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엄중히 교육감님께 경고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내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지하철역과 연결돼 있는 지하상가들은 보통 금싸라기 상권으로 통하는데요. 서울시가 이 지하상가에 있던 소상공인들을 내보내고 대형 업체의 전체 운영권을 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희 기자입니다. 지하철 5호선과 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 출근 시간이 지났지만 지하상가 떡집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자, 떡은 어디 거 드릴까, 어머니? 하지만 이들 상점은 다음 달이면 주인이 바뀝니다.
하루 승객 8만 3천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천호역입니다. 그런데 상가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점포 30여 곳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4월 지하상가 새 사업자 모집 공고를 보면 자산 200억 원 이상 업체로 자격을 한정해 사실상 대형 유통업체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좋은 상권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권리금을 저희가 모르는 상황에서 챙기는 사례들도 있었던 걸로. 하지만 사업자의 세부 품목까지 정해져 있어 기존에 입주해 있던 상가 대부분은 다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대형 유통업체가 떠넘길 높은 임대료도 큰 부담입니다. 대기업에서 받으면 자기들이 받은 임대료보다는 더 높게 받을 수밖에 없죠. 배 이상으로 받겠죠. 재임대를 하니까. 지난해 서울시는 서민과 중소상공인이 잘 사는 곳을 만들겠다며 경제 민주화 행정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제 민주화 행정은 더 많은 경제 주체를 공정한 시장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활력을. 생계터전을 잃게 된 상인들은 서울시의 결정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지금도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진입니다.